거대한 법정이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판사석 앞에 선 한 남자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도 분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억 원을 지급하라. 그 순간 방청석 뒤편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300억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한때 그의 아내였던 여자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습니다. 그녀 옆에 앉은 남자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끝이 보이는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날 내게 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모든 것은 한 남자의 가장 슬픈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배신과 복수, 그리고 완벽한 응징이 뒤엉킨 한 남자의 처절하면서도 통쾌한 인생 역전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민석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습니다. 33살의 나이에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부회장 자리에 올랐고 강남 한복판에 200평대 펜트하우스를 소유했으며 누가 봐도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한 지 5년 차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재벌 2세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진 남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석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텅 빈 공허함을요. 아내 박수영과의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그들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밤늦게 귀가하면 수연은 이미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그녀는 민석보다 먼저 일어나 화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을까?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거울을 보며 귀걸이를 착용하다가 잠깐 그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늦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무덤덤했습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에게 하는 말투였습니다. 요즘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괜찮아? 민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외로움이 더 묻어났습니다. 왜 그게 문제야?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수연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집어들고는 민석을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아. 민석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뭐?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수연은 신발을 신다 말고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뭐가 문제라는 거야? 아니, 그냥 우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서가 결혼한 지 5년이나 됐어. 처음처럼 할 수는 없잖아. 나이도 먹었고. 그래도 우리, 나 늦어 먼저 갈게. 수연은 민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텅 빈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난 3년 내내 이런 시기였는지도 몰랐습니다. 민석은 사무실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수연과 행복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오후 3시에 대구 공사 현장 점검 일정 있으십니다. 비서 이 과장이 스케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민석은 정신을 차리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 집에 돌아왔을 때 수연은 역시 없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수연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이 번져 있었고 옷에서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이제 오는 거야? 민석이 물었습니다. 응, 친구들이랑 술 한잔했어. 수연은 그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민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나 피곤해, 내일 해. 중요한 거야, 잠깐만. 민석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수연은 짜증스럽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뭔데?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해보는 게 어떨까? 주말에 같이 여행이라도 가거나. 민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수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행? 무슨 신혼부부도 아니고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수연아, 우리 이대로는 안 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하길 바라는데? 수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서로 관심을 가지고 대화도 하고. 민석아. 수연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너무 답답해. 너는 맨날 회사 일만 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잠만 자잖아.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여행이야. 내가 관심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내 생일이 언제야? 우리 결혼 기념일은? 내가 요즘 뭐 하는지 알아? 수연이 따졌습니다. 민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는 아내의 생일조차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것 봐, 너도 모르잖아. 그러면서 무슨 관계 회복이야. 수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됐어. 이제 그런 거 안 바래. 우리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나는 내 생활하고 너는 너 생활하고. 수연은 그 말을 끝으로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민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와 MBA를 마치고 회사에 들어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혼도 아버지의 소개로 만난 수연과 했습니다. 수연은 유명 로펌 변호사의 딸이었고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수연도 상냥했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수연의 눈빛이 차가워지기 시작한 것이. 민석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일에만 매달려 아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수연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비싼 차를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냉담해졌습니다. 민석은 깨달았습니다. 돈으로는 아내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민석은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침실 문 앞에서 웅크린 채로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이 눈을 떴을 때 수연은 이미 나간 뒤였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민석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완벽한 경영인이었지만 집에서는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민석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 이동진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상담할 게 있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회장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무슨 일이냐? 수연이랑 요즘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이 회장은 책을 덮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다. 처음처럼 할 순 없지. 아버지,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해요. 요즘은 대화도 거의 안 하고. 민서가 이 회장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그런 걸로 약한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냐. 네 할 일은 회사 일 제대로 하는 거다. 집안일은 여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하지만 아버지, 됐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이 회장은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아버지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석과 수연의 관계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냉랭해졌습니다. 그들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습니다. 민석은 가끔 수연의 휴대폰을 힐끗 보곤 했습니다. 아내가 누구와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주치의였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석은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이미 회사 임직원들과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민석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몇 시간의 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민석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바로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수연의 목소리는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래, 상태는 어때? 일단 고비는 넘겼대. 너도 병원에 올 수 있어? 나 지금 친구들이랑 있는데 내일 가면 안 돼? 민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아,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그런데 내일이라니. 아, 알았어. 곧 갈게. 수연이 짜증스럽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날 밤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밤새 중환자실 앞을 지켰습니다. 홀로 아버지를 걱정하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녘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자 의사가 잠시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민석은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온갖 선으로 연결된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석아,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민석아. 내가 너한테 너무 엄했구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네 마음을 몰라줬다. 미안하다. 민석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이 회장은 민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석아, 행복해야 한다.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네, 아버지, 저 괜찮아요. 아니다. 너 힘들다는 거 내가 알아. 미안하다. 민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석은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낮에는 회사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수연은 그 일주일 동안 단 한 번 병원에 들렀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30분도 채 있지 않고 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미안해. 수연은 그렇게 말하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석은 이제 더 이상 아내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원 앞에서조차 그녀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석이 회사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부회장님,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민석은 회의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나왔습니다. 유가족분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민석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민석은 중환자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친척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민석은 상주로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상복을 입고 눈이 퉁퉁 부은 채로요. 수연도 상복을 입고 민석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를 다하듯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수없이 절을 하며 조문객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회장님, 힘내십시오. 사람들의 위로가 이어졌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조문객들이 뜸해졌습니다. 민석은 잠시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던 그였지만 그날은 니코틴이 절실했습니다. 차가운 11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부회장님. 뒤에서 비서 이 과장이 불렀습니다. 부인께서 어디 가신다고 하시던데요? 민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요? 부인께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잠깐 나갔다 오신다고. 민석은 황급히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주석에 수연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수연이 받았습니다. 어디야? 민석이 물었습니다. 나 잠깐 급한 일이 생겨서 나왔어. 수연아, 지금 아버지 장례식인데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자리를 비워?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이건 정말 급해서 어쩔 수 없어. 금방 갈게. 무슨 일인데? 그냥 친구가 급하게 나 좀 보자고 해서 금방 갈게. 수연이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석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 장례식 날 친구를 만나러 간다니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따질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서라도 아버지를 잘 보내드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9시 10시가 되어도 수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계속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수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 오늘 못 갈 것 같아. 친구가 많이 힘들어해서 좀 있어줘야 할 것 같아. 민석은 휴대폰을 보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날 밤을 친구와 보내겠다고요? 민석은 다시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제발 전화 좀 받아. 민석이 문자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홀로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텅 빈 빈소에는 민석 혼자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석은 아버지의 영정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 그리고 아내에게조차 버림받은 외로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영정 앞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석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어디야 지금? 친구 집이야. 왜? 언제 올 거야? 모르겠어. 내일 아침에 갈게. 수연아, 오늘 밤이 아버지와 마지막 밤인데. 알았어. 내일 꼭 갈게. 끊을게. 수연이 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린 소리는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다시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은 민석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발인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민석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아침 8시쯤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연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발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부회장님, 이제 출발하셔야 합니다. 장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민석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수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사람은 수연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의 오랜 친구이자 사립탐정 일을 하는 강준혁이었습니다. 민석아, 나야. 준혁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준혁아, 지금 발인 시간이라 좀 이따 통화하면 안 될까? 민석아, 이거 꼭 지금 말해야 할 것 같아. 준혁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수연이 말이야. 지금 강남 산부인과에 있어. 민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산부인과? 응, 그리고 남자랑 같이 있어. 민석아, 미안하지만 이거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민석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준혁아, 농담하는 거지? 미안해, 민석아, 내가 어제 우연히 봤어. 그래서 확인차 오늘 아침에 다시 갔더니 그 산부인과 앞에 수연이 차가 있더라. 민석은 말을 잃었습니다. 민석아, 거기 주소 보낼게. 네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게. 민석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 세면대를 붙잡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산부인과에 있다고요? 민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요즘 수연이 자주 나간 것, 밤늦게 들어온 것, 전화를 받지 않던 것,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오지 않은 것. 민석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준혁이 보낸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강남의 한 산부인과였습니다.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 차를 몰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민석을 불렀지만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연아, 제발 아니길 바란다. 차를 몰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30분 후 민석은 그 산부인과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수연의 차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남자의 외제차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민석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수연이 한 남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수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로비 한편에 앉아 있는 수연과 그 남자의 모습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는 수연의 손을 꽉 잡고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요. 민석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박수연님, 김태준님 들어오세요. 수연과 그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은 채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은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김태준.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김태준. 35살. 유명 IT 기업 이사. 그리고 민석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민석은 기억해냈습니다. 김태준은 학창시절 민석과 경쟁 관계였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항상 민석보다 한 발 뒤처져 있던 남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민석의 아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민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수연과 태준이 나왔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태준이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결정한 거잖아. 태준이 말했습니다. 응하지만 마음이 아파.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게 최선이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우리 나중에 다시 가질 수 있어. 태준이 수연을 다독였습니다. 민석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수연이 임신했고 그 아이는 태준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이를 지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민석의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아내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지우러 왔다니요.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수연아. 민석이 불렀습니다. 수연과 태준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석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태준이 나섰습니다. 이민석 씨 오랜만이네요. 태준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닥쳐,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민석이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민석아, 흥분하지 마. 수연이 민석을 말렸습니다. 내가 흥분을 안 해? 지금 이 상황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내 아버지 발이 나는 날이야. 그런데 너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수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석 씨, 여기서 이러지 맙시다.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닥치라고 했잖아. 민석이 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민석아, 놓아. 수연이 민석을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비켜. 민석이 수연을 밀쳤습니다. 수연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태준이 재빨리 그녀를 잡았습니다. 이민석 씨, 당신 미쳤어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니놈이 남의 부인이랑 바람 피워놓고 내가 미쳤다고? 민석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주먹이 태준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태준이 코를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경비, 경비.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곧 병원 경비들이 달려왔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경비들이 민석을 붙잡았습니다. 놓아, 놓으라고. 민석이 발버둥쳤습니다. 수연이 태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태준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아, 괜찮아?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그 장면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비들이 민석을 병원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손님, 이러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비가 경고했습니다. 민석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비들이 물러갔습니다. 민석은 병원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꿈이야, 아니면 현실이야?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수연이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태준은 없었습니다. 수연은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석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민석이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얼마나 됐어? 언제부터였어? 민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년쯤 됐어. 민석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1년. 1년 동안 날 속였구나. 민석아, 이건 다 내 잘못이야. 그래, 네 잘못이지. 아니, 어쩌면 내 잘못일 수도 있어. 내가 너한테 잘못해줬으니까.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아,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이혼하자는 거야? 민석이 수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미안해. 아버지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민석아, 우리 너무 오래 끌었어.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선임할 거야.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는 합의해서 정리하자. 수연이 말했습니다. 위자료? 네가 위자료를 받겠다고? 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잖아. 우리 결혼한 지 5년이나 됐어. 법적으로 내가 받을 권리가 있어. 네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건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는 거야. 증거 있어? 수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아, 나 배우자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 아까 병원에서 나한테 한 짓 다 CCTV에 찍혔거든. 수연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민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연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 처음부터 계획했구나. 뭘? 오늘 아버지 장례식 날을 노린 거잖아. 내가 가장 약해진 순간을 기다린 거지.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민석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아, 네가 이런 사람이었어? 민석아, 원망하지 마. 이건 다 당연한 거야. 우리 이미 끝난 지 오래야. 수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뱃속의 아이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처리했어. 그건 네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처리했다고? 생명을 처리했다고?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민석아, 흥분하지 마. 어차피 네 아이도 아니었잖아. 수연의 말에 민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벤치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나간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수연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석은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5년간 함께한 자신의 아내가 맞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민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무능한 인간입니다.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차에 올랐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발인을 맞춰야 했습니다. 그는 차를 몰았습니다. 눈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운전대를 꽉 붙잡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발인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부회장님, 어디 가셨었습니까? 다들 걱정했습니다. 비서 이 과장이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민석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이 과장은 민석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회장님, 얼굴이 왜 그러십니까?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습니다. 어서 아버지 모시고 가시죠. 민석은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장지로 향했습니다. 장지에서 아버지를 땅에 모셨습니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민석은 혼자 아버지의 묘 앞에 남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민석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내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이미 자신의 짐을 모두 싸서 나간 뒤였습니다. 민석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가 마치 무덤처럼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수연과의 사진들을 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기념일 사진들.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민석은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석은 그날 밤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니, 잠든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수연과 태준이 자신을 비웃는 꿈이었습니다. 새벽에 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민석은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세면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천천히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 민석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석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수연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할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수연의 바람이 밝혀지면 그녀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말대로 증거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민석은 친구 강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나야. 민석아, 괜찮아?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길래 걱정했어. 응, 괜찮아. 준혁아, 부탁 하나 할게. 뭔데? 말해봐. 수연이랑 김태준 조사 좀 해줘. 최대한 자세하게. 민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민석아, 너 괜찮은 거 맞지? 목소리가 좀. 응, 이제 괜찮아.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어.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이틀 만에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둘은 민석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준혁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민석아, 여기 다 있어. 민석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수연과 태준의 만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레스토랑 예약 내역, 문자 메시지 복원 기록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 준혁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야, 완벽해. 그런데 민석아, 이 김태준이라는 놈이 보통이 아니더라. 준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얘 집안이 꽤 돼. 아버지가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야. 재계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야.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김태준 본인도 머리가 좋아. 이미 수연이랑 이혼 소송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 준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봐, 김태준이 최근에 전문 이혼 변호사를 접촉했어. 그것도 업계에서 가장 악랄하기로 유명한 놈이야. 민석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변호사 한재혁. 이혼 소송 승소율 95%. 특히 유책 배우자를 무책 배우자로 만드는데 능숙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수연이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만들 수도 있겠네.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걱정이야. 민석아, 너도 좋은 변호사 선임해야 해. 준혁이 조언했습니다.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준혁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인데? 일단은 비밀이야. 시간 되면 알려줄게. 민석이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떠난 후 민석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준 서류였습니다. 민석아, 이건 만약을 대비한 거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민석에게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네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다는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준비해 둔 거야. 민석은 당시에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혼인 전 재산 계약서였습니다. 결혼 당시 민석과 수연이 작성한 계약서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 모든 기존 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석은 이 계약서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석이 서류를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계약서가 있다면 수연은 민석의 기존 재산에 손댈 수 없었습니다. 민석의 재산 대부분은 결혼 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펜트하우스와 차량 정도였습니다. 민석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재산 분할로 나갈 돈은 최대 50억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문제는 위자료였습니다.
수연이 자신을 배우자 모욕죄나 다른 이유로 고소한다면 오히려 민석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민석은 다시 준혁이 준 파일을 펼쳤습니다.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민석은 한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국내에서 가장 큰 로펌 중 하나였습니다. 민석은 대표 변호사 정우진을 만났습니다. 부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정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급한 일이 생겨서 찾아왔습니다. 민석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민석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부인의 간통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가 준혁이 준 파일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재혁 변호사라면 웬만한 증거는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석이 물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님, 혹시 상대방의 계획을 역이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서 반격하는 거죠. 민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상대방은 지금 부회장님이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방심할 거예요. 우리는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우리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한꺼번에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대응할 틈도 주지 않고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부회장님, 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실 겁니까? 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최소 50억에서 최대 200억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0억. 그 돈이면 수연과 태준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300억을 받고 싶습니다. 정 변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300억이요? 그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 아버지 장례식 날 벌어진 일까지 다 고려하면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민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시도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김태준의 회사 동향도 파악해 주십시오. 재직 중인 회사 지분 구조 개인 자산 현황 모두요. 알겠습니다. 정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민석은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연아, 네가 날 무시했지만 곧 후회하게 될 거야.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수연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민석은 그 서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소장 내용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수연은 민석이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을 소홀히 했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100억을 요구했습니다. 100억이라. 민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소장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시죠.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민석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더욱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연과 태준은 민석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안심했습니다. 맞지? 민석이는 완전히 무너진 거야.
태준이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답변서도 안 내는 걸 보니까.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어. 태준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그 돈으로 해외 이민 가는 거야. 내가 싱가포르 쪽에 사업 기회도 있거든. 응, 좋아. 빨리 이 나라 떠나고 싶어. 수연이 태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민석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를요. 민석은 매일 밤 서재에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수연과 태준의 행적 재산 상황 약점들,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통해 추가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민석아, 이거 봐. 준혁이 어느 날 긴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김태준이 회사 돈을 횡령한 정황이 있어. 뭐라고? 민석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정확한 증거는 아직 없지만 회계장부가 좀 이상해. 누군가 조작한 흔적이 보여. 계속 파봐. 이건 중요한 단서야. 민석이 지시했습니다. 민석은 태준의 회사 내부자를 접촉했습니다. 돈으로 매수한 직원을 통해 내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부회장님, 여기 김태준 이사의 회계 자료입니다. 제보자가 USB를 건넸습니다. 민석은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을 열어보니 확실했습니다. 태준은 지난 2년간 회사 돈 약 30억을 빼돌렸습니다. 이 정도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겠어.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이 카드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는 그날을요. 첫 공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민석은 정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나갔습니다. 수연과 태준도 한재혁 변호사와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민석을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석은 무표정하게 앞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재혁 변호사가 수연의 입장을 진술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 생활 동안 극심한 정서적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피고는 일 중독자로 원고를 항상 무시했고, 한재혁 변호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민석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민석 측에 반론을 요청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은 현재 증거를 준비 중입니다. 다음 기일에 제출하겠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기일은 2주 후로 잡겠습니다. 첫 공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수연과 태준은 법정을 나서며 웃고 있었습니다. 맞지? 저 인간 완전히 포기한 거야. 태준이 수연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변호사도 제대로 준비 안 한 것 같아. 수연이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석의 함정이라는 것을요. 민석은 법정을 나서며 정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다음 공판에 모든 걸 쏟아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준비하겠습니다.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민석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준혁이 수집한 수연과 태준의 불륜 증거들, 호텔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서까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 장례식 날 산부인과에서 찍힌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 증거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부회장님,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상대방은 꼼짝도 못할 겁니다. 그래야죠. 제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데요. 민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두 번째 공판일이 밝았습니다. 민석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수연과 태준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 자식들 아직도 모르고 있군.
민석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민석 측에 증거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은 오늘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출하겠습니다. 정 변호사가 두꺼운 증거 서류처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먼저 원고 박수영과 김태준의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들입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수연과 태준의 모습, 레스토랑에서 친밀하게 식사하는 장면, 그리고 손을 잡고 걷는 모습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태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한재혁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한재혁 변호사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증거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으로 증거 능력이. 한재혁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가 막았습니다. 재판장님, 이 모든 증거들은 합법적으로 수집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것들이며 사립탐정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재판장이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증거로 인정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정 변호사가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에 붙인 장례식 당일 원고가 김태준과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한 CCTV 영상입니다. 스크린에 산부인과 로비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수연과 태준이 손을 잡고 들어와 앉아있는 모습, 간호사가 그들을 부르는 장면, 그리고 진료실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님, 이날은 피고에 붙인 발인일이었습니다. 원고는 상주인 남편을 장례식장에 홀로 남겨두고 간통 상대자와 함께 산부인과에서 낙태 시술을 받았습니다. 정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고가 주장하는 정서적 학대의 실체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잠시 휴정을 요청합니다. 한재혁 변호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한재혁 변호사는 수연과 태준을 별도의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증거가 있다는 말은 왜 안 했어요? 한재혁 변호사가 화를 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민석이가 이렇게까지 준비했을 줄은.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한재혁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를 하는 게 최선입니다. 재판 계속 가면 원고 측이 완전히 불리해집니다. 합의요? 그럼 우리가 위자료를 못 받는 건가요? 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위자료는커녕 오히려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증거들만 봐도 원고가 유책 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99%입니다. 수연과 태준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습니다. 휴정이 끝나고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원고와 김태준의 문자 메시지 복원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문자 메시지들이 떴습니다. 빨리 이혼하고 우리 결혼하자. 민석이 완전히 망가뜨려야 해. 그래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어. 장례식 때가 기회야. 그때 한 방에 끝내자. 태준이 수연에게 보낸 문자들이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수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재판장님, 이 문자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원고와 김태준은 계획적으로 피고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앉아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어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동정심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억 원을 청구합니다. 정 변호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300억이요? 재판장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원고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그리고 특히 부친상을 당한 피고를 버리고 간통상대와 낙태를 한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배상입니다. 한재혁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300억은 지나친 금액입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정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피고는 재계의 주요 인사입니다. 그런 분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한 배상, 그리고 무엇보다 부친상이라는 인생 최대의 슬픔 속에서 겪은 배신의 아픔을 생각하면 300억도 부족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쌍방 변호인은 다음 기일까지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부가 판단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정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간통 상대자 김태준에 대해서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같이 배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준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소송의 당사자도 아닌데. 하지만 원고의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 간통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정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볼 사안입니다. 다음 기일에 판단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연과 태주는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수연이 민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석아, 제발. 우리 합의하자. 민석은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베, 이제 와서? 민석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300억은 너무 많아. 우리 좀 줄여서. 수연 씨. 민석이 처음으로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남남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얘기합시다. 민석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녀가 울부짖었습니다. 민석은 법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정 변호사가 옆자리에 탔습니다. 부회장님, 훌륭하셨습니다. 오늘 재판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완전히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따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석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태준을 만났습니다. 태준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민석 씨,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발 합의 좀 해주십시오. 300억은. 제가 평생 모아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건 나도 알아요. 그래서 청구한 겁니다. 민석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 씨, 제발. 태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태준 씨. 민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 장례식 날 내 아내와 함께 있었죠. 그것도 산부인과에서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그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아내의 배신까지 알게 된 그 기분을 알아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합의를 하자고요? 당신들이 계획적으로 날 무너뜨리려 했다는 문자까지 나왔는데 태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태준 씨, 당신은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날 이기려고 했죠. 공부도 운동도 여자도 모든 면에서 나랑 경쟁했어요. 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 아내를 빼앗았죠. 축하합니다. 드디어 한 번 이긴 거예요. 민석 씨. 하지만 그 대가가 300억입니다. 감당하세요. 민석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민석 씨, 잠깐만요. 태준이 민석을 붙잡았습니다. 저 회사에서 잘릴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소문이 나서.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발 100억만 합의해 주실 수 없습니까?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드릴게요. 태준이 애원했습니다. 민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김태준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수연이를 정말 사랑해요? 태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대답 못 하시는군요. 결국 돈이었던 거죠. 내 아내가 가질 재산이 탐났던 거 아닙니까?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의는 없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민석은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석은 차에 올라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김태준 횡령건 준비 다 됐어? 응, 완벽해. 고발장 제출만 하면 돼. 좋아, 다음 주 재판 끝나면 바로 제출하자. 알았어. 그런데 민석아, 너 괜찮아?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속이 시원해.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민석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수연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석은 거절하려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한강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연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민석아. 수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석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수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민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석아, 우리 합의하자. 내가 모든 걸 포기할게.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다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이혼만 해주면 안 될까? 안 됩니다. 민석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박수연 씨. 민석이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을 짓밟았어요. 무슨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다른 남자와 산부인과에 있었죠.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당신은 그 남자의 아이를 지우고 있었어요.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의 배신감을 당신은 알 수 없을 겁니다. 민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300억입니다. 내 상처의 값이에요. 민석아, 하지만 300억은 너무 많아. 나도 태준이도 그런 돈 없어. 수연이 울먹였습니다. 그럼 평생 갚으세요. 당신들이 평생 고통받으면서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민석의 말이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민석이 돌아서려는 순간 수연이 다시 붙잡았습니다.
민석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나. 정말 잘못했어. 민석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민석은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수연은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민석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켜보고 계시죠? 제가 반드시 제대로 응징하겠습니다. 민석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아버지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곧 당신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더욱 단단히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방이 남았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요. 다음 재판 기일이 2주 후로 잡혔습니다. 그 사이 수연과 태주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부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빠, 나 큰일 났어. 수연이 아버지 박종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박 변호사는 유명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재계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큰일이라니 무슨 일인데?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불륜 그리고 300억 원의 위자료 청구까지요. 박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0억을 어떻게 해? 300억이 어디서 나와? 너 재산이 얼마인데? 박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좀 도와줘야지. 안 돼, 나도 그런 돈 없어. 그리고 걔가 잘못한 건데 왜 내가 갚아야 하는데? 아버지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수연은 절망했습니다. 아빠, 그럼 나 어떻게 해? 네가 알아서 해결해. 내가 평생 널 키우면서 변호사까지 만들어줬는데 이게 보답이야? 박 변호사는 화를 내며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연은 어머니에게도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연아, 네가 정말 실망스럽구나. 엄마도 도와줄 수가 없어. 어머니도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부모의 집에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태준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그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이사님, 이번 달 말로 사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이 통보했습니다. 팀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태준이 애원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소문이 다 퍼져서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태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태준의 횡령 사실을 고발한 것입니다. 김태준 씨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준은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나 큰일 났어. 뭔데? 횡령죄로 고발당했어. 민석이 그 자식이 날 완전히 끝장내려는 것 같아. 수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태준아? 모르겠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나도 돈 없어. 부모님한테 말했는데 다들 외면해. 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아.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일, 우리 각자 알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수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안해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있으면 더 불리해질 것 같아. 태준아, 너 지금 나를 버리는 거야?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던 남자는 위기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부모도 등을 돌렸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연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한재혁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수연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한재혁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최대한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합의를 거부하는데요. 그럼 재판으로 가야죠. 하지만 그래도 최소 200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0억이요? 그런 돈 어디서 구해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재혁 변호사도 포기한 듯 했습니다. 수연은 법률사무소를 나와 거리를 헤맸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한강변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태준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민석과의 관계가 식어가고 외로움을 느낄 때 태준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태준은 달콤한 말로 수연을 유혹했습니다. 수연 씨는 그런 남자와 살기엔 너무 아까운 여자예요. 나랑 함께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수연은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아니, 넘어가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실수였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꺼내 민석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석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민석에게서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병째로요. 취기가 오르자 그녀는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민석이가 후회할까?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이 받았습니다. 뭐예요?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민석아, 나 죽을 것 같아. 수연이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술 드셨군요. 끊겠습니다. 기다려. 민석아,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거 없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민석이 전화를 끊으려 하자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죽으면 만족할 거야? 그럼 내가 죽어줄게. 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수연 씨, 정신 차리세요. 그런 협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협박이 아니야. 진짜야. 나 정말 죽고 싶어. 수연이 울부짖었습니다. 그건 당신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이 바뀌지는 않아요. 민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석아, 너 정말 무정한 인간이야.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네, 내가 무정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민석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던지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수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언론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재벌 2세의 아내인데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연이 한 연예 매체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기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학대하고 이혼하면서 300억을 요구하고 있어요. 수연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불륜 사실은 숨기고 민석이 자신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자는 흥미로워했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기사가 났습니다. 재벌 2세 이민석 부회장 아내에게 300억 위자료 청구 논란. 기사에는 수연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남편은 일 중독자였어요. 저를 항상 혼자 두고 회사 일만 했죠.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혼하면서 3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기사는 수연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재벌들은 돈으로 사람 괴롭히는 거밖에 모르네. 300억은 너무한 거 아닌가. 부인이 불쌍하다. 수연은 기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여론이 내 편이 될 거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민석은 기사를 보고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언론 대응 좀 해줘. 알았어, 어떻게 할까? 진실을 공개하자, 증거를 언론에 제공해. 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주요 언론사에 증거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수연과 태준의 불륜 증거,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 날 산부인과에 간 CCTV 영상까지요. 다음 날 더 큰 기사가 터졌습니다. 이민석 부회장 부인 박수연 시아버지 장례식 날 불륜 상대와 산부인과 방문. 기사에는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호텔 CCTV 문자 메시지, 그리고 산부인과 영상까지요.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시아버지 장례식 날 불륜이라니 인간이 아니다. 300억도 모자라 3천억 받아야 한다. 댓글들이 수연을 비난했습니다. 수연은 기사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녀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집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여자 뉴스에 나온 그 여자 아니야? 맞아, 진짜 인간 말종이네. 수연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김태준 씨 구속적부 심사 결과 구속적법.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태준은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것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모두 끊겼습니다. SNS 계정은 악플로 도배되었습니다. 인간 쓰레기. 지옥에 떨어져라. 이런 년이 변호사라니. 악플들이 쏟아졌습니다. 수연은 SNS 계정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법정에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수연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시아버지 장례식 날 왜 그런 행동을 하셨나요? 반성하고 계십니까?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연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민석 대 박수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의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은 만석이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재혁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자료 300억은 지나치게 과도합니다. 한재혁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감액을 호소했습니다. 원고도 결혼 생활 동안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실수를 한 것입니다. 재판장님,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정 변호사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배신입니다. 스크린에 다시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원고와 김태준은 1년 이상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을 노렸습니다. 정 변호사가 손가락으로 증거를 가리켰습니다. 피고의 부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원고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태준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친의 장례식 당일 피고를 빈소에 홀로 남겨두고 간통 상대자와 함께 산부인과로 가서 낙태 시술을 받았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정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을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행위입니다. 피고는 인생에서 가장 슬픈 순간에 가장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정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고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것은 원고와 김태준이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스크린에 이메일 내용이 떴습니다. 민석이를 완전히 망가뜨려야 해. 그래야 우리가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장례식 때가 기회야. 그때 한 방에 끝내자. 이혼하면 재산의 절반은 네 거야. 우리 그 돈으로 새로 시작하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판장님, 보시다시피 이들은 계획적으로 피고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사기이자 배신이며 악의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한재혁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해 있습니다. 저 이메일은 어떻게 입수한 겁니까? 합법적으로 입수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원고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고 측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았을 뿐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재혁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부회장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명예실추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언론 보도로 인해 피고의 사회적 지위는 큰 타격을 받았고 회사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 변호사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피고가 속한 회사의 주가는 이 사건 이후 15%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5천억 원의 손실입니다. 물론 이 전체를 위자료로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고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피고 측은 위자료 300억 원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정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족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피고는 관대하게도 300억 원만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원고, 본인이 할 말이 있습니까?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연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300억은 제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재판장님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수연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한재혁 변호사가 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민석은 무표정하게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법정에서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은 정말로 300억 원 전액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합의 의사는 없으십니까? 정 변호사가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직접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민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300억 원이 필요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한 재산이 있습니다. 300억 원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왜 300억을 청구하는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민석이 수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서 홀로 울어야 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의 아픔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민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가장 슬픈 순간을 이용해서 배신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0억입니다. 이 금액은 경고입니다. 이런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려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민석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주문. 재판장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억 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수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재판장님. 한재혁 변호사가 급히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판결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원고의 불륜 행위는 명백하며 특히 피고 부친의 장례식 당일 간통 상대자와 산부인과를 방문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고와 간통 상대자가 계획적으로 피고를 무너뜨리려 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악의적인 범죄 행위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억 원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없었고 복수의 쾌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부회장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석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끝이야. 다 끝났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300억 위자료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단순히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위한 것입니다.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계획입니다. 기자들이 또 질문을 쏟아냈지만 민석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아내와의 행복했던 시간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판결 이후 수연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00억 원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재산을 합쳐도 50억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 압류되었습니다. 집차 명품 가방들 모두요. 하지만 그것으로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연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런 스캔들로는 더 이상 변호사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삶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태주는 더 비참했습니다.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출소 후에도 그를 기다리는 것은 300억 원의 빚이었습니다. 수연과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한편 민석은 약속대로 300억 원을 전액 기부했습니다. 이민석 부회장 위자료 300억 전액 기부 결정.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사람들은 민석을 칭찬했습니다. 역시 대인배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정의가 목적이었구나. 멋있다. 민석의 평판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회사 주가도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그는 매주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전합니다. 민석이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계절이었습니다. 민석은 회사 업무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부회장직은 유지했지만 실무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치유의 시간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석은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역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민석이 묘비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사가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일구신 회사가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부한 300억으로 장학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단 이름은 이동진 장학재단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요. 민석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학생들의 감사 편지입니다. 아버지께 읽어드릴게요. 민석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진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아이지만 이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민석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석은 한참을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복수를 마친 후 한동안 민석은 방황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수연과 태준이 웃는 꿈, 아버지가 원망하는 꿈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민석은 준혁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였습니다. 민석아, 안색이 많이 좋아졌네.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요즘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있어.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아. 너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준혁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네가 없었으면 못 이겨냈을 거야. 민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당연한 거지. 준혁이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연이는 어떻게 됐대?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들었어, 편의점 아르바이트 한다던데. 그래, 많이 힘들겠네. 자기가 한 일의 대가야 당연한 거지. 민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마음이 안 쓰여? 준혁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무 감정도 없어. 그냥 남남이야. 그렇구나. 둘은 잠시 커피를 마시며 침묵했습니다. 민석아, 새로 만나는 사람은 없어? 준혁이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혼자 있고 싶어.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준혁이 위로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은 우연히 수연을 마주쳤습니다. 강남역 근처 편의점에서였습니다. 민석이 물건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계산대에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민석을 알아봤습니다.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석아.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물건을 계산대에 올렸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건을 스캔했습니다. 5,000원입니다. 그녀가 겨우 말했습니다. 민석은 카드를 건넸습니다. 결제가 끝나고 민석이 돌아서려 할 때 수연이 다시 불렀습니다. 민석아, 잠깐만. 민석은 멈춰섰습니다. 뭐요? 민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매일 후회하고 있어. 수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석아. 민석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박수연 씨, 이제 남남입니다. 다시는 말 걸지 마세요. 민석아. 저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입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증오하며 사는 건 제 인생을 망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 이제 서로의 삶을 살아가요. 민석은 그렇게 말하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민석은 거리를 걸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회사 일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일 중독자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적절히 일하고 적절히 쉬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장학재단 일도 직접 챙겼습니다. 장학생들을 만나 격려하고 그들의 꿈을 들어주었습니다. 부회장님 덕분에 제가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민석에게 인사했습니다. 민석이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부회장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지.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말해줄게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 그게 중요한 거야.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그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인 사람들을 돕는 법률 지원 센터였습니다. 저와 같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민석이 센터 개소식에서 말했습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법적 지원과 심리 상담을 제공할 것입니다. 언론이 민석의 행보를 칭찬했습니다. 복수에서 용서로 이민석 부회장의 아름다운 변화. 고통을 희망으로 바꾼 기업인. 민석은 이런 칭찬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어느덧 35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차갑고 날카로운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따뜻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민석은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벌써 2년이 되었네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저 이제 행복합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떳떳하게 살아라,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라. 민석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민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말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민석은 묘소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석은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맞으며 운전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복수심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민석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복수는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요. 저녁 무렵 민석은 한강변에 차를 세웠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석은 차에서 내려 강변을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이 함께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누군가와 함께 걸을 수 있겠지.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민석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혁에게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인생 최악의 순간을 이겨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민석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고통과 배신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민석은 좋은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요. 증오가 아닌 사랑을요. 절망이 아닌 희망을요. 그것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기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큰 배신을 당한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개인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교훈을 남겨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더 나은 날이 옵니다. 사열 라디오였습니다.